저희가 다른 소식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소식이 있죠. 근데 전당대회를 하면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그 당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그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는데 경향신문 6면은 반대로 한국당 전당대회는 역컨벤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역컨벤션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윤경호 의원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실제로 그런가요? 정당의 전당대회나 또는 새로운 지도부 선출 이런 것들은 사실 정당 구성원들 간에 뭔가 이 단합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외연을 확대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국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 후에 비대위 체제를 구성을 하고 그 비대위가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그래서 2월 27일로 날짜까지 정하고 뭐 현장 투표도 하고 모바일 투표도 하고 또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당원이 아닌 분들도 관심을 좀 갖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뭔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2차 합동 연설회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새 후보가 나와서 대표로 출마한 새 후보가 나와서 한 얘기보다는요. 처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등단을 했을 때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쏟아졌던 욕설과 고성과 고함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지금 한국당의 태극기 부대로 지칭이 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상당수가 장외에서 당내로 지금 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당내로 진입을 했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거는 인정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여전히 무질서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 저항 이런 게 어저께 그 현장에서 고스란히 표출이 된 것 같아서 이런 식이라면 이건 정당의 행사로 간주가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뭐 5.18 이번에 망언도 포함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한국당 전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컨벤션 효과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일부 똘똘 뭉치는 아주 열성 당원들만 참여하는 투표. 물론 뭐 투표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역시 일반 대중들에게는 외면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제 있었던 대구에서의 전당대회 후보들의 연설 장면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와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저 황교안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길에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자유한국당 누가 만들겠습니까? 전략적 선택 잘 생각해 주십시오. 개혁 보수로 가야 합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중도층 속으로 확장해 들어가야 내년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에 놀라 다 도망갈 때 끝까지 당을 지키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한 사람 또 기회를 보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2월 27일에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상당히 정치권에서는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가 외연을 넓히는 계기도 되지만 또 반대로 자기의 지지자들을 응집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전당대회의 흐름에 대해서는 배재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또 네. 걱정 또한 하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 자유한국당 얘기를 뭐 드리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상당히 한국당이 컨벤션 효과를 누릴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뭐 전대 날짜를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불출마를 또 선언하셨고 그 가운데서 또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 불출마하신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다시 번복을 하시고 이런 과정이 조금 아름답지 않았던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지금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그 논설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8천여 명 정도가 이 자유한국당 내부로 소위 네. 태극기 부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전당대회의 어떤 흐름을 그분들이 좀 좌우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국민들의 어떤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전당대회가 이 무사히 잘 맞춰서 이 한국당이 보수의 뭐 정통 세력으로서 이렇게 좀 자리매김을 하기를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계실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뭐 8일 정도일 텐데요. 이 기간 동안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뭐 병행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배 의원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이경환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TK 혈투 한국당 화두가 양박이라고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예. 내용을 보면은 양박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해서 양박이라고 표시를 한 거죠. 예, 예. 이경환 변호사는 이 전당대회를 보는 감회가 또 뭐 직접 소속이 돼 있는 당이니까 예, 예. 새로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좀 실제 이런 흐름이 있습니까? TK에서 양박 흐름? 뭐 일단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부 그쪽 TK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애정이 겹치는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상대적으로 다 많이 다를 것이다. 네. 그런 부분들이 표출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우리 뭐 태극기 부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태극기 부대 뭐 이분들 중에 일부는 뭐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무질서가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분들이 과연 폭력적이고 뭐 아주 심하게 무질서 저는 그리 보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우리 어머님 부모님 세대에서 이 한국의 안보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안보와 한국을 제대로 경제 성장을 해왔던 그런 부모님들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달리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강한 의사 표시가 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우파 중에서도 좀 실천주의적인 우파입니다. 네. 그냥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통은 좀 점잖고 뭐 자기 말을 안 하는 다른 뭐 진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타입인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파 중에서 어떻게 자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물론 어떤 극단으로 치우쳐서 극단이라고 한다면 뭐 우만 있는 것도 극자도 있습니다. 지금 저 광화문 앞에 가면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런 극단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적어도 어떤 무질서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네. 다 품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 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겠죠. 자기의 의사 표현들도.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신면은 대구에 모인 한국당 문정부 심판에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당대회라는 게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힘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문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거겠죠, 양재열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라는 건 한편으로는 또 그 외부를 향한 어떤 총선이나 네. 아니면 뭐 대선이나 뭐 지방선거처럼 외부를 향한 공격을 하는 자리보다도 앞으로 이제 당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는 자리여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제 본인들이 뭐 스스로 이제 권력을 잃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네. 그러면 다시 되찾기 위해서 수권 정당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차별성을 좀 많이 부여하는 쪽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때리기 쪽에 좀 치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때리기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결집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계점이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판하고 남을
탓하는 걸로 해서 세를 모은다, 미워하는 쪽으로 세를 모은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또 그분들의 생각이겠죠. 네. 전당대회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죠. 뭐 앞으로도 그 선거판이라는 게 항상 뭐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른 정치 소식들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재밌는 소식 가운데 하나는요. 뭐 노회찬 의원 뭐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이제 걸석이 됐는데 이 보궐선거가 이뤄집니다. 이 보궐선거를 두고 범여권이 단일 후보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가능성들도 계속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 보궐선거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여권 후보가 그냥 여기서 말하는 범여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겠죠. 윤 의원님께서는 그런 논의가 어떤 결말까지 좋게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정치판 얘기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예. 이렇게 내놓고 사실은 어찌 보면 담합을 하자라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네. 전략적인 제휴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네. 다만 창원 성산이라는 곳이 노회찬 전 의원 이전에 권영길 우리 진보운동의 전면에서 이 제도권 안으로 진보운동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권영길 전 의원이 2번이나 또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성향이 공단 지역이 많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고 또 30, 40대 젊은 유권자들이 많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진보에 대해서 조금 더 동조하는 뭐 이런 점이 상당히 이제 아마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선거에서는 그러다가 어부지리로 보수 진영의 후보가 네.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뭐 범여권 후보의 단일화라는 게 범여권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진보 진영과 지금 더불어민주당 간에 네. 어찌 보면 전략적 제휴 이거인데요. 정치권 얘기니까 뭐 의원님께 좀 뭐 듣고 싶은데 이렇게 내놓고 담합처럼 해도 네. 유권자들이 밀어주기만 한다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그에 대한 선택은 결국 유권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 자, 배 의원님이 좀 답을 해주시죠. 더군다나 이게 PK 민심 놓고 격돌이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창원도 경남 지역이고 이후에 또 통영 고성에서도 그렇죠. 예.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같이 이루어지죠. PK에서 이번에 조금 어떤 민심의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당에서는 뭐 논의를 이제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선관위 체제가 또 만들어지고 보궐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서 이건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네. 당대당의 어떤 이 선거 후보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네. 오히려 정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집권 여당은 이제 전체적인 전국을 이끌고 가야 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총선도 있는데 네. 어떤 PK 지역의 선거판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 후보들 사이의 단일화 논의는 좀 별개로 이루어질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미 지금 뛰고 계실 텐데 예. 그분들에게 뭐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뭐 이 또한 뭐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창원 성산이 가지고 있는 진보의 어떤 상징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을 사랑하시는 뭐 많은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떤 진보의 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로서 이 제대로 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열망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한다면 당에서는 후보를 내고 아마 후보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전처럼 당과 당이 어떤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좀 받아들이시는 것이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자, 단일화 논의를 보는 자유한국당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단일화 된다면 좀 부담은 되겠네요. 예, 뭐 저는 단일화 될 거라고 보고요. 예.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이 존재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많이 단일화를 해왔기 때문에 예. 특히 창원 성산 거구는 단일화 결국은 될 거라고 보고 그걸 뭐 당대당이든 뭐 후보들 사이에 합의든 어쨌든 단일화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단일화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었을 때요. 예. 소수 정당이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충분히 전략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뀌었죠. 여당이란 말이면 정부 전체를 끌어가야 될 위치에 있는 제일 여당이고 최대 다수당이라 이거죠. 네. 그럴 때도 과연 후보를 소수 정당한테 양보할 것이냐? 뭐 저는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후보 없는 제일 여당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소식은요. 매경 8면에서 다룬 소식인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 그만두고 내년 총선에 뭐 나갈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총선 준비 시작하는 임종석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백원우, 남용원, 권혁기 등 청와대 과거에 있었던 인사들하고 같이 다 이제 민주당에 복당을 했다는 건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총선 출마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 또 재밌습니다. 서울 종로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양지열 변호사님이 종로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도 다르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에요.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요. 저는 의장이고 또 정세균 전 의장이 또 유달리 지역구에 대한 어떤 네. 관심, 애정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고 뭐 한때라는 표현을 쓰면 지금도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만 예전에는 네. 정말 그야말로 정치 1번지라고 꼽혔잖아요. 네. 종로에서의 향방이 어찌 보면 전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어 하고 볼 정도로까지 불려졌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고 또 이번 정권에서 지금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상징성이라는 게 누구보다 큰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종로가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본인은 꼭 종로만을 고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원래 국회의원 하셨던 성동 쪽에서도 생각이 있으신 것도 같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동을 거는 거겠죠. 입당이 진짜 높기 네. 때문에. 그러면서도 정치를 하지만 현재도 이제 대통령이 또 특보 자리를 발견해서 외교 안보 분야의 일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포석을 다 같이 저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종로에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현재 의원이 거취를 뭐 어떻게 좀 조정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수 후보는 과거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종로에 나왔다가 정세균 의원에게 이제 패배했었는데 보수 후보가 종로에 누가 나올 거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일 것 같아요. 아직 뭐 총선이 1년 남긴 했지만 윤 의원님은 어떤 상징성 있는 인물이 종로로 나올 거라고도 예상해 보세요? 글쎄,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네. 황교안 지금 대표 네. 후보 지금 경선에 나가 있는 황교안 대표도 종로의 상징성 차원에서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네. 정세균 전 의장은 사실 국회의장은 최근 몇 번의 관례를 보면 국회의장을 하고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은퇴를 하는 게 관행처럼 돼서 몇 번 예외 없이 지켜져 왔죠. 네. 그러나 정세균 전 의장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 표명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도 지역구를 샅샅이 훑고 다니고요. 그 얘기는 여권에서 상징성을 내세워서 빅샷이 나왔을 경우에 네. 나밖에 대안이 없다. 아. 예, 뭐 이런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왕 얘기를 꺼낸 김에 네. 전국적인 인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분들은 네. 이렇게 지역을 아무 곳이나 나가도 된다. 이게 우리 정치판에 저는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역의 토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네. 또 지역과 연고가 있어야죠. 네. 지역과 연고가 전혀 없는 분이 느닷없이 전국적인 지명도 하나만 가지고 특정 지역에 나타나서 또 그분의 지명도 하나를 믿고 유권자들은 표를 줘서 네. 국회의원을 시켰는데 그분이 얼마나 지역에 샅샅이 깔려 있는 현안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사실 맹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네. 일정 기간 이전에 주소를 이전해야만 그렇죠. 후보로 나갈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심지어 본인이 해당 지역의 유권자로서 자격이 없는데도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된
웃지 네. 못하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선거법의 맹점이긴 한데 전 뭐 여기까지 얘기를 확대할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이라고 해서 전혀 평소에 관계도 없는 연고도 없는 지역에 나간다. 이게 우리 정치 관행에 좀 바뀌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윤 의원님 그런 말씀. 것들은 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처럼 자격 요건을 지역에 어떤 좀 뭐 둔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도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도는 아마 이제 우리 이 국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그렇게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유권자분들도 지역 연고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좀 지명도 있고 네. 뭔가 이 힘이 센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총선 때가 되면 뭐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을 배제하고 전략공천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네. 지금 전체적인 어떤 추이를 보면 그런 전략공천보다는 전략공천이 예전에 거의 뭐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곳에서 그렇게 좀 많이 이 환영받고 또는 당선의 지름길이 되었던 것과 네. 달리 지금은 지역에서 얼만큼 뛰어다니고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가가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이 네. 또한 현실이거든요. 이제 다만 지금 뭐 임종석 실장의 경우라든지 이렇게 정말 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유권자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좀 한번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조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정치 흐름과 뭐 이 표심을 보면 수도권은 워낙 뭐 박빙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 갖고 이제 앞으로 정말 유권자를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활동했던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공천이 그럼 과거처럼 정말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될 수 있느냐? 이건 뭐 또 의문이라는 생각도 드네요.